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자폭자하의 수준으로 번지는 이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는 서로의 당신 의혹 제기, 말이 맞으면 사퇴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학폭 피해자까지 다 경고를 하는가라면서 당 선관위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은 상당히 과열이 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소모적인 싸움을 자제하려고 경고까지 했지만 비방전이 더더욱 심해졌는데요. 이모부가 왜 나와? 등등의 어제 TV 토론 뒷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더 깊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네 번째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현장 화면을 잠시 한번 만나볼까요? 5명 중에 1명의 이 표심을 저격하는 대구 경북. 먼저 원희룡 후보가 표정만 봐도 지금 이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승부수를 던졌는지 알 수 있는 조금 전 네 번째 국민의힘의 당대표 합동연설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대구에 가서 원희룡 후보의 첫 번째 일성은 적과 화해를 주선한다면 그게 배신자다. 한동훈 후보를 명백히 겨냥한 배신자로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영화의 대사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구지만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의 당원들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좀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탄핵의 청문회를 하겠다. 예. 그러면서 정인도 30몇 명 채택하고요. 아예 그냥 청원을 이게 핑계해서 탄핵의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후보들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지키겠다. 뭐 이런 이제 연설이 줄을 이뤘고,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4명의 후보 중에는 이제 윤심에 가까운 이런 후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본인은 이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예. 이런 이제 의미로 저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예. 지금 이게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면 연단에서 물론 지지자들 앞에서라도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지만 거의 뭐 울먹이기 직전까지 나한테 지지를 호소하면서 배신자론 대구에서 어제 TV 토론 이후로 좀 잦아들진 않고 실제로 박성미 비서관님, 원희룡 후보가 다시 한번 대구에서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론을 언급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어떤 본인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문자 논란이 터진 뒤에도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에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치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나경원 후보와 2, 3위를 놓고 다퉈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오로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건데 문제는 공격은 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이 유효타냐 무효타냐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보면 거의 사실상 근거 없는 수준의 논란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얻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분명히 나갔을 텐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완전히 다 깎아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좀 생산적인 방식으로 다퉈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이모부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사천 논란 이런 것들 다 소환하고 있는데 완전히 진흙탕 싸움입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던 화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4명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비교적 웃음을 보이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건 원희룡 후보가 합동연설에 입장하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웃으면서 두 후보가 인사를 하는 모습과는 조금 반대로 잠시 보면 저렇게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가 앉아있는데 저 악수가 끝이에요. 지금 실제로 원희룡, 한동훈 이른바 원한 갈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뭐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구 경북 합동연설의 4명 후보의 연설 그림 영상이 바로 지금 전에 저희가 편집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입니다. 자기 살자고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 별명이 나다르큰 거 아시죠? 우리 당 전투력 딱 10배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과 인연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오직 승리 가능성만 보고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그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진격합시다. 고맙습니다. 너에게 100일이 짧았다. 너라면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폭풍 속에서 맨 앞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로 우리는 탄핵 열차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탄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 앞서 저희가 언급한 대로 배신자로는 언급했다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선두로 달리고 있는 게 바로 한동훈 후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했던 임무들 또 검사의 입장에서 한 것이었고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당시에 박 대통령님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손에 뭐 테이프 막 붙이고 많이 다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이거는 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차 안에서는 김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과거에 본인께서 하셨던 경험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걱정해 주셨고. 글쎄요, 뭐 최근에 한동훈 후보를 가리켜서 공격하는 쪽에선 뭐 좌파 아니냐, 사상의 검증을 해봐야 된다. 혹은 배신자로는 아까 원희룡 후보도 직접 얘기했는데 박근혜 수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한동훈 후보의 저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검사 시절의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의 입장이 좀 다르겠죠.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대선에 출마하면서 비슷한 입장을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직자로 검사로서의 어떤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한 것과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됨으로 인해서 또 이 입장 자체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입장들을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즉 직업으로서의 검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으로 미안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후보들 이야기를 보면 이제 탄핵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쭉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그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전에 어떤 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력화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당시에 보면 특히 이제 이 여당 당시에 김무성, 뭐 유승민 등등 대표와 등과 굉장히 갈등 관계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들과 어떤 교류나 소통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든지 공식 라인이 아니라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문고리라고 하는 3인방과만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소통 자체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헌법재판소 가도 절대 이거 탄핵 인용 안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런 걸 너무나 믿었던 것이죠. 자, 그 순간 판단의 어떤 분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막는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슷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이거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이 확신과 신념들 이걸 해줘야지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단속한다라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후보들이 자꾸 막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결국 국민이 막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켜주고 어떤 면에서 앞으로 이 계속적으로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이 방어막인데 혼자 어떻게 막겠습니까? 절대 못 막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붕대 가문손이 생각났고 지금은 정치인 한동훈이지만 검사 한동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정확히는 한동훈 후보의 오늘 대구 메시지 중에 하나 더 있는 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보니까 대구 출신의 시인 정호승 씨에 인용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수 여당의 대표가 되면 뭘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잘 알려진 시인데요. 폭풍이라는 시의 한 문구를 또 낭송을 하면서 본인의 또 당대표로서의 앞으로 비전을 조금 더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헤쳐나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명을 시의 문구를 빌려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아마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그 책임론에 불거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마를 선언할 때 아마 주변에서 많은 만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주변에 만류가 있었다. 그리고 뭐 죽기 딱 좋을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뭔가 바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다. 결국 폭풍을 마주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일으켰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비로워 본다면 이 폭풍이라는 단어가 조금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 1대3의 구도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난타를 가하고 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또 폭풍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피하지 않고 이런 어떤 네거티브들도 상대해 나가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는 시인 정호승 씨의 그 얘기까지 활용해서 대구에서 얘기를 했고 보시는 거대로 박 전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오고 왔는지가 이제 뒤늦게 오늘에서야 얘기가 나왔는데 손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들과 악수할 때 차 안에서 어떻게 김밥으로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 앞서 원희룡 후보는 배신자론을 꺼내 들었고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언급한 한동훈 후보 이렇게 맞공, 역공까지 폈습니다. 어제 두 번째 TV 토론회의 주요 장면들은요. 대체적으로 한동훈과 원희룡 두 후보의 차지였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의혹을 제기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근거도 없이 의혹만 던진다면서 만약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냐? 난 하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제 TV토론 주요 장면 한동훈 후보의 가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본인 입으로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철을 말하는 건데요.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도저히 한동훈 우리 위원장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좋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천이 자행이 됐기 CBS에서 때문에 나온 제 처가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요. 객관적인 당무 감찰을 통해서 좋습니다. 밝히자. 좋습니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제 처가 공천에 관여했다. Yes or no? 제가 언제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요? 누구요? 그럼 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 아들 딸? 지금 해봐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입 맞출 거 아닙니까? 아유, 정말 이재명처럼 목이 증거 딱합니다. 조작할 겁니까? 목이 딱합니다. 그러니까. 이모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공격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청년 주동자셨던 이모분이 계시죠. 그리고 통역당 신영복 거기에 대한 뭐 추모사, 뭐 기념사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섰고 제가요? 좌파 언론의 제가 신영복 본거지 시도-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그분이 김대중 정부 때 이 여러 가지 이해찬 당시 총리와 함께 실제로 민청년 세대의 대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인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거기다가 뭐 대한연대 그다음 이제 운동권에서 전향한 이런 분들이 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뭐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세력. 자,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 몰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요, 조사를 안 했죠. 어제 TV 토론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장면들을 압축해서 두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마지막 원희룡 후보의 표정도 좀 인상적인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이모부라는 영상은 후에 나온 거고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 배우자 얘기를 했다가 이제 가족 의혹, 사촌 의혹 얘기했다가 쭉 이모부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연좌제가 없습니다. 가족이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서 예전에 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장인이 옛날에 뭐 빨치산을 했다라는 있어서 그때 예. 선거 때 정동영 후보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제가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분위기가 역전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모부가 민청항했다. 이분이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지금 일간지에 문화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문화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시안이라는 이 언론사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예. 지금 유인태 이런 분들하고 그때 함께 민청학년으로 사건으로 됐다가 했던 분입니다. 한동훈 후보 이모부가 예. 그렇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인 같은 경우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때 경기도 광주에서 출마를 이제 그 당시에 검토를 했다가 출마를 하지 않은 전력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끄잡아내서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좌파다. 뭐 이런 결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모부가 민청항연했고 장인이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한동훈은 좌파다. 뭐 이런 논란인데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요? 원희룡 후보는 학생운동 때 학생운동을 했던 분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은 좌파 아닌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사상을 갖다 나눠서 이 공격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저거야말로 옛날에 김남국 전 의원이 그때 법사위 때 이모 논란하고 저는 똑같은 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모의 부가 붙었네요. 네, 왜 갑자기 왜 이모부를 또 소환합니까? 얼마나 예를 들어 지금 이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잖아요. 20년 동안 만난 적이 없다고. 아니 이모부가 그런 활동을 하고 본인이 언론사에 있다가 언론사 창간하고 했던 거 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하고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헛다리를 짚었고 더군다나 지금 이 보수 우파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이겼습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중도층과 함께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요. 앞으로 만약에 저런 식이면 이제 그럼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영입한다? 뭐 외부 인사 영입한다?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뭐 합니까? 다 데리고 와서 다 협조한 사람들. 지금 진중권 씨, 뭐 김경률 씨 전부 다 지난 선거 때 어떤 면에서 윤석열 때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좌파들이야. 이렇게 지금 다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선거할 때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이 당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냥 보수 우파들만 똘똘 뭉쳐서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거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원희룡 후보가 앞으로 선거를 대표가 되면 어떻게 이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예.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의 말씀은 결국 좌파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던 공격이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는 근데 좀 달리 보는 게요. 예. 예를 들어 근데 뭐 김어준 씨를 좀 이따 다루더라도 예. 그거는 이제 뭐 김어준 씨가 반응법으로 한동훈 대도 좋겠다는 거니까 예. 그건 빼고 근데 이 진중권
씨는 그 정의당 출신이에요. 예. 근데 그 4월 11일 날 총선이 끝나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가 왔다. 예. 이렇게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식사 언제 날짜는 말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만났더니 출마 의지가 확고하더라. 예. 본인에게 그 출마 못하게 하려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예. 저는 과연 이게 총선 4월 11일이면 이게 제 마음이 아파서 예. 밥도 못 먹을 때예요. 자유파 사람들은. 예. 근데 그때 제일 먼저는 알겠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하는 게 맞는가? 예. 저는 좀 이게 의심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모부 있죠. 예. 저도 이게 이모부가 연자제로 뭐 이게 민청학년으로 무기징역 이런 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20년 동안 못 만난 거는 이게 저는 문제 삼아야 돼요. 예. 왜? 어떻게 이모 아버님이 고모하고 안 만났다면 이해가 돼요. 왜? 아버님이 돌아가신 예. 근데 예. 이모는요. 예. 이모는 이게 그 어머니하고 형제입니다. 그건 집안마다 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왜 20년 동안 안 만날까? 예. 이게 좀 납득이 됩니까? 그것까지 뭐 설명할 안 필요 맞는 없잖아요. 것도 한동훈 해명을 아니, 후보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진짜 안 만났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이모 그 한동훈 딸이 MIT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같이 스펙이나 그때 이런 게 같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이게 교류를 하는데 예. 왜 그냥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이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옛날 운동권 이모부 이렇게 취하지 20년 동안 이게 전혀 연락이 안 됐다는 거는 좀 이게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뭐 서정훈 변호사 말에 반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 예. 이런 거기 첫 번째는 이모는 예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이모랑 이모부는 정확히 이모는 딸의 이모가 있냐 없냐의 존재였고 예. 지금은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말씀하셨던 두 번째는 아까 왜 정의당 출신인 진중권 교수와 총선 끝나자마자 한동훈 후보가 왜 전화했냐. 뭐 그러니까 약간의 사상의 문제. 근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1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한 내용도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마치 뭐 친윤과 친한이 좌파 우파 다 싸우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57분 통화한 것도 이게 부적절하다 봅니다. 예. 물론 이게 진중권에서 공개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예. 57분 동안 이게 뭘 통하느냐. 김건희 여사도 이게 부적절하고요. 예. 한 위원장도 저는 진중권 교수가 국민의힘 찍었다고 안 보거든요. 예. 당원도 아니고. 그건 모릅니다. 비밀 투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비대위원도 하고 기여를 좀 했잖아요. 예. 근데 진중권 교수는 뭐 조국 사태 때 예. 좀 도와준 건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좀 이게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님은 제가 돌아가신 걸로 들었는데, 네. 근데 어머니가 계시면 이모들은 자주 이게 집안 모임도 그거는 하고. 이제 서 변호사의 개인적인 그래서 제가 생각이고. 이게 예. 좀 뭐 이게 맞는지 예.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나고 안 만나고가 이 사상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 아, 쟤도 이모부 안 만납니다. 예. 아, 그거 무슨 사상하고 뭔 상관이에요? 다들 다 지금? 이모부 안 만나시다고 커밍아웃 하실 필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모부 예. 요즘 자주 만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이 사람이 좌파니 논쟁이니? 아니 그리고 뭐 선거 때 조금 도왔다고 해서 뭐 진중권 씨 통화하면 안 되고 그럽니까? 아, 세상에 사람이랑 관계가 저도 많은 사람들 통화해요. 예. 자,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사상이라는 이런 걸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서 변호사 말씀 취지는 존중하되 다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제가 반론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광남좌파 얘기는 지금 사실 한동훈 후보가 출사표 던지기 전부터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오늘 뭐 방송인 김어준 씨도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굳이 뭐 언급할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 씨는 본인의 직함을 빼고 부른 거에 대해서 불쾌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글쎄요. 본질이 아닌 듯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 봤고요. 이렇게 자해 수준의 공격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선관위가 어제 TV 토론과 관련해서 두 사람에게 모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아예 당을 비판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각 후보자와 그 캠프의 화력은 거대 야당의 무도한 폭거와 싸우는데 쏟아내야 합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 심지어 오프닝부터 마무리까지 제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근거 없는 허구였고요. 그런 식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한 후보입니다. 저는 한 분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선관위도 저는 이렇게 양비론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폭 있을 때 그러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합니까?
당도 이렇게 뭐 자해 수준, 자폭 수준 아니라 아슬아슬한 전당대회에 개입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박성훈 비서관님. 어제 뭐 한동훈 후보의 배우자 얘기 나왔고 김어준 씨 얘기 나왔고 뭐 이모부 얘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으니까 두 사람에게 다 옐로카드 주의를 줬는데 한동훈 후보가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까지 경고받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황당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 후보가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썼고 당연히 공격을 받은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야 됐었을 텐데 거기에 대응했다고 해서 본인까지 경고를 받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당 선관위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을 흐리는 사람한테 경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물을 흐리는 사람 옆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경고를 받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뭐 가족들을 들먹였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도 그에 맞서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서로 비방전이 되기 때문에 멈춰라라고 동시 경고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제의 상황은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검증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심지어 가족과 관여된 것들 그리고 공천 과정에 가족들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근거 없이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 저라면 저렇게 동시에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룡 후보 측에다가 좀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성훈 비서관의 생각은 한동훈 후보로서는 본인이 뭐 무차별 의혹 제기에 당한 장본인인데 왜 본인까지 경고받는다 억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을 만나볼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어제 주변인 측근들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을 자행했다. 제처가 관련하게 어느 분인지 말해라. 김의겸은 녹음이라도 들었다. 김의겸 전 의원은. 아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치 비판을 쏟아낸 건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천 의혹, 당무감찰 얘기했다. 왜냐하면 어제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혹 제기를 두고 각자 당신 말이 맞으면 정계 은퇴하거나 후보직 사퇴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당무감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취재하면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제 이 비례대표 관련된 공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아마 이 은밀한 내막들이 있어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제가 당무감찰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천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또 현재 이미 다 의원들이 됐잖아요. 그럼 됐는데 나 당무감찰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어떤 공천이라는 것 자체는 보면 물론 뭐 이 지역구 공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지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 상당히 이제 당 지도부라든지 뭐 여당이면 또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당무감찰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당무감찰을 해오지는 않았어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또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권한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패배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책임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아마 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뭐 준비라든지 어떤 뭐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확실한 사천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뭐 녹취가 있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막연한 거 가지고 그냥 그때 가서 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이 선거전에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 비례대표 공천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내용을 가게 되면 아마 글쎄요. 이게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뭐 등등 모든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꽤 여당 전체에 큰 부담일 겁니다. 이거야말로 자해 수준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 측의 장동혁 의원 말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의혹 제기에 증거 안 내고 당무감사하자고만 한다. 예전에 본인이 사무총장 했는데 객관적 증거 아무것도 제시 못하는 원희룡 후보 채점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천하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공천했다는 증거는 없죠. 그런 증거는 제시한 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증거 제시도 없이 무조건 이게 바로 당무감찰하는 것도 문제는 있죠. 원희룡 후보 먼저 원희룡 후보 측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는데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이번에 총선 참패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례 공천이 아주 이게 잘못돼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게 순번이 몇 명이 조정되면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큰 원인이 있었고 오늘 이게 논란이 된 이시우 이분이 지금 주진우 의원의 보좌관인데 예. 주진우 의원에게 한동훈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다기보다 사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을 이게 지원 공개적은 아니지만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못하지만 예. 사실상은 이게 그 한동훈 위원장 측의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예. 오늘 그 보좌관이 성명서까지 냈더라고요. 예, 원희룡 후보한테 당신 공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예. 이분이 그 4급에 있다가 골프 접대 받아서 5급으로 이렇게 강등됐던 경력이 있는 이런 분이 비례 안정권에 간다. 이게 공천이 맞습니까? 강등되는 게 징계 전력 5급이 물론 이게 그분이 뭐 자격이 안 된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 고생하신 예. 자유우파를 위해 싸우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점수야 사실은 뭐 정량적으로만 매길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이게 비례 공천에 몇 명은 좀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이게 원희룡 후보가 지적한 거고요. 예. 저는 이제 뭐 지금 상태의 당무감찰보다는 좀 더 증거가 있다면 원희룡 후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세 번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증거를 공개할지 좀 봐야 되는데 아예 당무감찰 얘기도 꺼냈기 때문에 어제 키워드는 분명해요.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 뭐 김어준 씨, 당무감찰 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 공격했던 얘기들인데 그런데 이런 지금 원한 갈등 또 다른 화두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23일에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후보와 주변을 비방시킨다는 얘기 놀랍고 참담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에 왜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후보 측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냐 뭐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이 얘기 이후에 친윤 사람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게 김건희 여사 댓글팀에 대한 뭐 맞불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측근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거는 꼬리 자르기가 안 되는구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에게 법적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직과 관련된 공식 라인을 통한 홍보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 것 자체가 그 당시 신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직 한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도중에 뭐 비례대표 10번을 여론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다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당시에 장 최고도 굳이 거칠게 표현하자면 공범인 거잖아요. 저는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로 인한 그 당시에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이 아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도와줬느냐라는 비판이 주어진다면 제가 달게 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책임질 것이고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눴던 이른바 3대 의혹 가운데 뭐 사천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 정설, 세 번째가 댓글팀인데 이 댓글팀의 선봉에는 원희룡 후보가 아니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른바 여론조성팀이 전현직 공무원일 수도 있고 이거 아직도 법적 조치 취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전 장관의 당시 장관 시절에 사설 뭐 댓글 조성팀 또는 뭐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주장이 더해질수록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단순히 그냥 뭐 여론 조성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공무원 신분인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 댓글 조작이라든지 관련된 또 댓글로 통한 이 여론 조성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에 다 봐왔던 그 결국 공적인 자원들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댓글 여론 조성에 그 동원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굉장히 지금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비난받거나 뭐 정치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정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내부에서 이런 식의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사실이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또는 또 생경하기도 합니다. 또 반드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동훈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 측에서 뭔가 이런 여론조사팀이라든지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예 문자 메시지까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를 했어요. 뭐 한동훈, 장해찬, 찰떡공비 등등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차원. 제가 방송 전에요, 이현정 의원님, 뭐 법조 몇몇 변호사들, 뭐 서변호사도 계시지만 물어봤더니 실제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것 자체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게 법적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좀 더 판단을 유보하겠다. 단순히 그게 문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폭로가 김건희 여사 댓글팀 무마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제 이러니까 자폭이다, 자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발단이 김 여사의 그래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그 댓글팀과 이 댓글팀이 같이 해보자. 지금 벌써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전 최고가 도대체 이걸 누구를 위해서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아마 이 부메랑은 또 김건희 여사한테로 갈 겁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장해찬 전 최고가 한동훈 후보하고 이런 걸 연락했다는 건가요? 이제 그랬을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예. 자,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장해찬 최고한테 이런 걸 좀 뭐 이야기한다든지 했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분들 뭐 소통했다는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이야기만 주고받았지 이게 어떻게 한동훈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거를 뭐 야당에서는 이제 밝혀보자라고 할 것이고 이제는 아마 추미애 의원이 드루킹 특검을 갖다가 수사해보자 했다가 결국은 당시에 드루킹 특검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당시에 이 장해찬 최고가 결국 같은 진영 내에서 서로 어떤 협조 관계에 있었던 문자 아니겠어요? 예. 그걸 지금 한동훈 후보를 맡겠다라고 이제 그걸 다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도의적으로 보면 예. 참 같은 진영 내에서 서로 간에 했던 대화했던 내용들을 지금은 그 공격을 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예. 정말 이거 정치도는 도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야기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같이 진영 내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했던 문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쓰는 것인지. 자, 일단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는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지 과연 그럼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라든지 뭐 대통령 아까 라디오 진행자가 얘기했던 그 공범 장해찬 전 최고도 피해갈 수 없다. 만약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은요. 이 본인은 한 후보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이는 정말 저는 실수를 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이제 장현주 변호사 말처럼 나중에 이게 지금 야당에게 꽤 이게 용산 대통령실 댓글팀이 진짜 있었는지 혹은 이른바 한동훈 장관 댓글팀이 있었는지는 야당에서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앞으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또한 한동훈 후보 견제일까요? 총선 백서가 도대체 언제 발간될 건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조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중에 한 부분은 최근에 알려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간 시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출범하면서 밝혔던 6말 7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라는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비대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기로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있을 비대위에 제가 공식 안건으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장이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이끌어냈거나 답을 했으면 20석 정도가 더 얻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박성민 비서관님. 한동훈 후보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이른바 읽고 씹은 일심 논란도 총선 백스에 넣겠다. 이것 또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저런 논란을 이제 전진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만나 주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면담해주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총선 백서가 이미 이 특위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중간에 이제 본인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원래는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었던 분이잖아요. 조정훈 의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면에 총선 백서에 담기는 내용이 심지어 순서도 바뀌어서 공천 평가보다 당정 관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자 논란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킨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서 기록해 놓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총선 백서를 통해서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다. 이거를 정면으로 묻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상 총선 백서 특위의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전당대회 자체 지금 이 총선 백서 특위가 개입한다고 결과가 바뀔지는 의문이지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참 왜 이렇게 다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 설설이 많은 겁니까? 뭐 이렇게 다 실제로 개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개입설이 워낙 많이 나와서요. 글쎄요. 이렇게 역사상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렇게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당대회가 주목받은 적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심 논란, 무대응 논란도 총선 백서에 적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죠. 앞서 한동훈 후보가 당은 왜 나한테도 경고장을 날리냐. 나는 무차별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당했을 뿐인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앞서 학폭 피해자에게도 경고 주냐라고 당에도 반박했는데요. 조금 전에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끝난 직후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후보님하고 한동훈 후보님께 주의 조치를 준 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고를 받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답 않겠습니다.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인가요?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 자꾸 아직도 검사인 줄 아시고 그러시는데요. 정치 검사와 다릅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 후보의 얘기를? 자, 근데 어제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제 처음에 자기소개 시간이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예. 그 자기소개 1분 시간 동안 자기소개가 아니라 3대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예전에 31년 전에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상방뇨했던 그런 또 이걸 이제 이 상기시키면서 예. 노상방뇨에 오물 던지고 나면 배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이제 학폭에 비유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선빵을 누가 날렸냐. 예. 사실은 우리 학폭회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먼저 도발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선빵은 순화해서 선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예. 일반 용어로 이야기 많이 예. 들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학폭 심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가 누가 먼저 때렸느냐 등등 이거 하면서 이걸 편을 가르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선관위는 보면 둘 다 문제다라고 이제 둘 사람들한테 다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봤듯이 어제 처음 도발은 결국 원희룡 후보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거에 대한 해명과 왜냐하면 가족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또 이걸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가 때리면 안 맞으려고 가드를 올렸는데 너 왜 가드 올려? 그냥 맞지. 이런 거하고 저는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경중에 있다는 거죠.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했으면요. 그 학생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만큼 정치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지 또 도발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고장 받았는데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 물러설 생각이 없고요. 일단
현실이 전당대회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마치 끝장을 보겠다는 결기는 느껴지는데 동시에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구속 못 시켰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구속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그동안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맞지 않느냐. 검사 시대 화양연하고 그래서 나는 혹시 민당분들하고 이렇게 친한가. 180석과 내가 싸웠던 장면들을 국민께 그래서 아까 원희 보셨죠. 후보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민당의 어떤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안 했을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저만큼 문재인 정부와 강력하게 싸웠던 사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나경원 후보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서 남북훈정하는 원희룡 혹은 정치 초년생, 위험한 무면 운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무면 운전은 제가 이게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4명이 다 면허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당을 이끌게 운전할 면허증을 받는 거잖아요. 예. 지금 4명이 다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누구는 면허증이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이번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면허를 받는 거죠. 운전할 수 있는 당을. 따라서 저는 무면 운전은 그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을 왜 못 시켰냐? 이거는 이제 제가 법조인이니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27개 동기인데, 근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또 3명이 상당히 호흡이 맞는 수뇌부였어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에 지금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 볼 때 성남 FC 사건을 성남지청에 영장 청구했으면 이거는 거의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이창수 지검장이 410명을 조사하고 예. 제3자 뇌물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못 빠져나간다. 뇌물이 133억이잖아요. 그때 성남에 바로 영장 치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은요, 수원에서 100%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00%. 근데 오늘 김성태 회장도 선고됐지만 이걸 이게 다 서울로 가져와 하면서 이게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예. 한 번에 3개가 날아가고 또 이게 유창훈 판사에서 또 3개가 한 번에 기각되고 6개 범죄가 2번에 기각돼 버린 거예요. 예. 이걸 각자 법원에 각자로 청구했으면 예.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많이 봅니다. 예. 그 점에서는 이게 전략상으로 책임은 이원석 총장이 크지만 예. 그렇게 법무부 장관도 지휘를 할 수 있고 예. 또 이게 충분히 상인이 되거든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좀 아쉽다. 나경원 의원이 지적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 이게 묶어 서울로 가져온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저 뉴스탑10에서 묶어서 영장 치지 말고 잘라서 치지라고 더 그때 큰 목소리를 내시고 그랬었어요. 저도 이게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그거는 이게 제가 또 부족한 점이겠죠. 아유 왜 갑자기 갑자기 저야 그냥 약간의 반론 차원으로 하는 건데 갑자기 사과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신데 왜 갑자기 사과를 저는 하십니까? 이게 사후에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 예, 아쉬운 그때는 이게 부분으로 판단이 여러 번 어려운 분이 있어요. 아쉬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과하셔가지고. 나경원 후보는 사실 한동훈 때리기, 원희룡 때리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실제로 수위 조절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다 보니까 수치 하나에 각 후보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 이걸 지켜보는 뉴스탑10 시청자분들도 다 민감하게 보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단순히 봐도 문자 파동 혹은 한동훈 후보 집중 공격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여론조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결국 뭐 국민들에 의한 여론조사로 선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룰 자체가 당원 80% 그리고 일반 국민 20% 이런 비율로 결국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요. 결국 당원들의 투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의 의사를 또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지점에서는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들의 당원 투표가 꼭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만으로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상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도 분명히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음에도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율 자체가 크게 흔들림이 없고,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 그동안 해왔던 어대한의 기류가 사실상 꺾이지는 않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토론회 그리고 앞으로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더욱더 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는 심해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번에 만약에 7월 23일에 첫 번째 그 당대표 투표에서, 아니죠, 뭐 첫 번째가 아니라 일단 거기서 결판이 한 명이 과반을 못 넘으면 5일 뒤 28일에 결선 투표를 한다. 근데 좀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건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응답자지만 조금씩 소폭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는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8%포인트 올랐다. 17, 17을 합치면 34인데 한동훈 후보보다 3명이 합친 것보다 일단 낫단 말이죠. 낫다. 이게 어떤 나중에 혹은 단일화, 결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응답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원칙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그다음에 무당층 두 사람을 합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이 결과는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결과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들 중에서는 지지도가 지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1차에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뭐 당심과 민심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지금 비슷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마 1차에서 지금 전적인 추세가 보면 이게 워낙 당원들이 이번에 책임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큰 일반 여론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점점 이게 토론을 거치면서 지금 일단 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우세가 계속 지켜지고 있고, 근데 하나 이제 변수는 뭐냐면 워낙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 투표를 아예 하지 않으실 분들이 꽤 많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거에 대한 지금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가 되면 지금 전적인 추세가 보면 이게 워낙 당원들이 이번에 책임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큰 일반 여론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점점 이게 토론을 거치면서 지금 일단 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우세가 계속 지켜지고 있고, 근데 하나 이제 변수는 뭐냐면 워낙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 투표를 아예 하지 않으실 분들이 꽤 많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거에 대한 지금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가 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조직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친윤 쪽의 조직표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결과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당대회가 점점 국민들에게 외면받는다 그러면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론조사 얘기와 지금 상당히 수위가 큰 거의 최대치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특히 원희룡 후보의 공격이 매서운데 한동훈 후보 측은 이거 근거 없이 막 던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 뭐 당도 재질 나섰지만 이게 쉽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 얘기 첫 번째 이슈부터 길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 자, 2016년에 시간당 6,000원이었는데 8년 만에 일단 10,0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노동단체들은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일본, 대만 등 인근 아시아 중에 가장 높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넘겨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지난해보다 170원, 1.7% 올라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도 노사 합의는 불발돼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120원을 낸 노동계안과 1,030원을 주장하는 경영계안이 투표에 붙여졌고 경영계안이 14표를 받아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아시아에서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주요 국가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스위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보단 낮았고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보단 높았습니다. 최초 요구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결정된 초고속 심의를 두고 졸속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심의 과정에선 투표 용지를 찍고 의사봉을 뺏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흥정하는 방식의 결정 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오늘은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 경북 지역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상기시키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한 후보, 박 전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조민기 기자가 TK 당원들을 만나보니 그만 싸우라는 당부가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을 찾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운 당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기소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고 제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했던 임무들은 또 검사의 입장에서 한 것이었고요.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합동 연설회에서는 총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감동했다. 역시 큰 분이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상기시키며 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하다. 탄핵으로 우리 모두 망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탄핵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거 역사 우리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게끔. 이곳 합동연설회 현장에는 당원 간의 지지 경쟁도 치열한데요. 하지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비방과 폭로전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이게 심하게 막 인신공격 없는 거 마타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음이 아프죠. 서로 간에 약점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약을 좀 내세워 주시면. 오는 15일 대전 충청에서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한야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혹시 댓글 부대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이른바 댓글 부대의 실체를 쫓아가봤습니다. 그 궁금해요. 워낙 시끄러워서요. 그렇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주도해서 폭로하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여론을 조성하는 외곽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댓글팀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론 조성팀, 이건 뭡니까? 장 전 위원은요, 이 당시 본인도 그 팀의 팀원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조직인지 제가 들어봤는데요. 먼저 한 후보의 최측근인 팀장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팀원만 2~3명가량 있었고 그중에 한 명이 자신이라고 했는데요. 유튜버와 유명 인사들에게 한동훈 당시 장관을 홍보하거나 공격을 막는 자료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팀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도 올렸다고 하고요. 뭐 증거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장 전 최고위원은요, 이 본인이 받았다는 메시지 내용 공개했습니다. 5월 16일 당시 한 장관과 참여연대가
대립을 하던 시기에 여론조성팀 관계자로부터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내용의 자료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하루 뒤에 장 전 의원은 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 장관이 비례대표 10번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한 장관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저걸 뭐 직접 하라고 그렇게 한 증거는 혹시 있어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 공무원 신분이던 한 후보가 보고받고 승인을 한 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이야기인데요. 한 후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론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 여론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또 고발하시지 관련되는 바로 장 전 최고위원도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까? 측근의 정체가 드러나면 아 이거는 꼬리 자르기가 안 되는구나. 저에게 법적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전 최고위원이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건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 이제 만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요. 이 격한 설전을 벌인 두 사람 오늘 대구 연설회장에서 만났습니다. 현장 열기는 후끈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 기류는 싸늘했습니다. 위로 하면 어제 토론에서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싸늘한 기류는요. 인사 후에도 계속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한 후보요. 계속 원 후보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 선관위는 오늘 두 후보에게 너무 싸운다며 주의 제재를 내렸는데요. 한 후보는 억울하다면서 이의 제기를 했고요. 원 후보는 불쾌해했습니다. 학폭 있을 때 그러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합니까? 제가 공격하고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답 않겠습니다.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인가요?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 당내에는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러다 전당대회 뒤에 당이 깨지겠다 이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은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선거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격해지기 마련인데 이 두 후보 관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